역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의 강동육주 프로젝트. 서희가 어떻게 강동육주를 획득했는지 시간, 사건 재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시대 배경 알아봐야겠죠. 고려 5대 왕 경종이 죽음을 앞두고 2살 난 아들 대신에 사촌 동생을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계녕군에게 양위를 하니 우리 고려를 부국강병의 길로 이끌라. 이렇게 6대 왕 성종이 고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고, 성종은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서 나라를 매우 안정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성종은 사실 이 국내 문제보다 국외 문제로 더욱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신의 목적, 사신이 옵니다. 성종 4년 차, 집권 4년 차 때는 985년도에 송나라에서 사신이 고려에 방문합니다. 주요 안건은 두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고란 공격하자, 이게 안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이 송나라의 제안을 수락할 수도,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이 당시 국제 정세를 살펴보죠. 당시 국제 정세는 송나라와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전통의 강호인 한족이 세운 송나라냐, 아니면 신흥강호 거란제국이 세운 요 나라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만큼 어려운 게 사실 바로 외교 문제죠. 뭐 오늘날로 치면은 전통의 강호 미국이냐, G2를 넘어 G1을 넘보는 중국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쯤 되겠습니다. 고려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려는 송나라, 요나라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고 실리 외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하, 작금의 정세에서 우리 군사를 파견하여 요나라를 적으로 돌릴 하등의 이유가 없사옵니다. 송과 요나라 두 나라가 우리 고려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이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상책인 줄 아뢰옵니다. 고려는 전통의 우방인 송나라로 살짝 기우는 듯 하다가도 거란의 힘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거란의 연호도 사용하면서 매우 유연하게 대처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고려의 속내는 심리적으로는 이민족인 오랑캐라고 불렀던 요 나라보다는 송나라 쪽에 가까운 게 사실입니다. 이 거란족이 926년에 고려의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발해를 멸망시킨 것에 대해서 태조 왕건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거란족 놈들과 상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역사 상식 하나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거란족, 여진족 역사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에 연결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고란족은 몽골 유민 계통입니다. 몽골족 그쪽이고, 발해의 피지배청이었던 여진족은 훗날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두 이민족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자, 거란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고려 송나라, 요 나라의 3분지계의 한 축을 먼저 깬 것은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였습니다. 사실 거란의 최종 목표는 고려 몰살, 고려 점령이 아니고 바로 타도 송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집중 공격하기 전에 자신들의 배후에 있는 고려를 좀 단속하고 싶은 그 정도가 목표 실질적인 속내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려가 절묘하게 이 외교 줄타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란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성종 12년 999년이죠. 소손영이 이끄는 거란 군사가 요나라에 출발해서 석 달 만에 압록강을 넘어서 고려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란은 이 1차 침입 후에 1019년까지 총 3차례 걸쳐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몽골 유민계통의 거란 군사가 곤발을 한 채 진군해 오자 고려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신호대사 거란전이라는 책에 거란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월식이 있으면 모두들 두려워했다. 이것은 거란군이 쳐들어온다는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이다. 거란군이 쳐들어오면 말도 울지 않고 칼과 창이 밤중에 빛을 발했다. 거란의 마답은 더욱 잔혹하고 포악했으니 한족들의 얼굴 껍질을 벗기고 눈을 파내어 죽였다. 잔혹하죠. 이 전사들입니다. 전사들. 워리어들이죠. 자, 이 거란군이 고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고려 조정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고려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두 가지가 대두됐습니다. 항복론과 할지론. 항복론은 폐하,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거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항복하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전쟁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일 줄 아래요. 항복하자는 거죠. 할지론, 떼준다는 겁니다. 폐하, 무조건 항복은 아니 됩니다. 거란은 필시 국경 쪽 영토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교 이북의 땅을 내어준다면 거란은 전쟁 없이 조용히 물러갈 것입니다. 신하들의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물론 결론은 왕이 내려야겠죠. 성종이 고민 끝에 할지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명령을 하죠. 우리가 서경을 포함한 이북 땅을 요 나라에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들이 바로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서경 전역에 미곡 창고를 열어 우리 백성들이 가져가게 하고 그래도 남은 곡식은 대동강에 다 버려라. 저들의 군량미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변수, 희망적인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란과 이 무시무시하단 전사 거란과 우리 고려군이 두 번째 전투를 했는데 안중진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이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폐하, 항복도 할지도 아니되옵니다. 적이 침입해올 때마다 땅을 내어준다면 이 나라에 나만 아는 땅이 없을 것입니다. 거란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의 영토를 내어준다면 이는 만세의 치욕일 것입니다. 신이 적진으로 가
요나라 장수 소손영을 직접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 서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다른 신하들이 갖지 못한 정보라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서희의 커리어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희는 17세에 과거에 급제해서 39세에 송나라 사신으로 간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송나라의 황제가 고려의 외교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막 표시하면서 윽박하고 고려 왕이 어떻게 된 것이냐, 니네는 왜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고 송나라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했더니 서희가 일목요연하게 요나라 황제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 그러나 매우 논리적으로 고려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외교적 성과를 거둔 이력이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희는 이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거란과 송나라의 관계를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고려에서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서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리고 서희는 병조판서에 해당되는 병관 어사까진 진행 경력이 있어서 서희는 한마디로 군사 전문가이자 외교의 달인이었던 것입니다. 서희는 이 당시 50이 막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적진에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이 얘기를 해보고 소손영과 단판을 지어보고 얘기를 해본 후에 우리 고려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경유수 소손영은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80만 대군이라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동경유수에게 요나라 황제가 10만 인상의 병력을 내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안용진 전투에서 얘들이 패배를 했는데도 계속 우리한테 항복만 요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분명 다른 뜻이 있다. 그냥 전쟁에서 다 밀어붙일 생각이었으면 계속 공격을 하면 되는데 계속 항복을 요구하니까 서희가 소손영을 한번 떠봐야겠다 하고 적진에 간 것입니다. 서희가 거란 진지에 도착하자 소손영이 서희에게 무릎을 꿇고 신하의 예를 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서희의 입에서 모두의 예상을 깬 대답이 나왔습니다. 소장군, 나는 고려의 신하이고 당신도 요나라의 신하여. 내가 어째서 당신에게 신하의 예를 표한단 말이오. 이런 식이라면 회담 결렬이요. 네, 먼 길을 오느라 오늘 몸이 몹시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소.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소손영이 완전히 빡이 쳤죠. 이런 금방진 놈을 봤나. 항복을 하러 온 주제에 감히 어디 무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서희가 또 반박을 합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신 것 같소이다. 나는 항복을 하러 온 것이 아니오. 요나라가 우리 고려를 침범한 이유를 들어보려 온 것이오. 그 후에 항복을 하든지 싸우든지 할 것이니 내일 회담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됐거든. 예를 갖추고 나를 부르시오. 그래서 서희가 탁 회담장에서 뛰쳐나와서 그냥 막사로 돌아가 버려서 아예 누워서 잠을 자버렸습니다. 서희 주변에 모든 고려의 사신들은 안절부절하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왜 이러십니까 하는데도 서희는 그냥 태평하게 어허 잠시 다들 기다리시오 했더니 다음날 해가 뜨자 서희의 예상대로 소손영이 정식 외교 절차에 따른 예를 갖추어서
서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아 외교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소손영입니다. 소손영은 두 가지 고려 침공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째,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는데 고려가 그 경계를 넘어 우리 거란족 요나라의 국경을 침범하였기에 원래 우리 땅을 돌려받으러 왔다. 둘째, 고려 니네는 왜 국경은 우리랑 맞닿아 있으면서 어째서 막 바다를 건너서 송나라로 가느냐. 당장 송나라랑 당교해라. 요겁니다. 요약하면 땅 내놔라, 송나라랑 당교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서희가 얘기를 탁 듣고 차분하지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장군이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는 모두 오해입니다. 장군은 저보다 뛰어난 장수이니 손자병법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낮은 장수는 피를 흘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고 최고의 고수, 즉 전쟁의 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대답을 들어보시면 장군은 바로 전쟁의 신이 될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 장군, 우리는 신라의 뒤를 이은 것이 아니고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고려, 신라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국의 땅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기국의 동경, 수도가 옛 고구려의 땅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국의 땅을 침범한 것이 아니고 기국이 우리 옛 고구려 영토를 침범한 것이요. 둘째, 지정학적 문제. 고려와 요나라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그 골치 아픈 여진족이 있소이다. 우리가 귀국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여진족이 사신들을 잡아내고 재물을 빼앗고 요나라로 가는 것에 강력한 저항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마음 놓고 귀국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다를 건너 송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귀국에서 여진족 점령 지역을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는 당장 송나라와 단교하고 귀국과 통교의 예를 맺을 것입니다. 완벽한 논리의 승리입니다. 서희의 말이 끝나자 소손영이 부하들을 부릅니다. 샬라. 잘 알겠소. 네. 본국에 고려의 뜻을 전한 후 답변을 주겠소. 하고 회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때 서희가 회담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장군,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소. 분명 두 나라가 피를 흘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훌륭하신 장군께서 우리 고려의 뜻을 귀국의 황제에게 잘 전달하여 주시기를 청하고 청하나이다. 그리고 네, 경황이 없어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지 못하였는데 여기 있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서희는 회담의 기선 제압부터 본론, 연회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고려에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 요나라 사신이 고려를 찾아왔습니다. 양손에는 선물을 가득 들고 낙타, 말, 양은 물론이고 비단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적인 외교 선물뿐만 아니라 더 큰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요나라는 고려의 요청대로 압록강 동쪽 땅을 기국에 양도하겠소. 그러니 고려는 당장 송나라와 단교를 하고
우리 요나라와 국교를 맺고 관계를 독특히 합시다. 전쟁의 신은 소손영이 아니라 서희였습니다. 서희는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압록강 일대 약 280리에 이르는 영토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무려 300여 년 만에 회복한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자, 서희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희는 이번에는 군사를 이끌고 새로 획득한 영토 내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고 그 유명한 강동육주를 완성했습니다. 강동육주에는 훗날 강감찬 장군이 거란군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는 귀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주 대첩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고려 외교의 절정이 나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고려는 송나라의 사신을 이번에는 파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요나라의 침입과 압박으로 우리 고려는 송나라와의 단교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어서 송나라의 군사를 우리 고려에 보내주셔서 요나라를 제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데 이때 송나라는 그럴 만한 여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는 거랑 송나라가 할 수 없이 못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송나라 쪽에서 우리도 마음은 파병을 해주고 싶은데 안 된다. 우리 송나라 내부적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러니 우선 고려도 거란과 정식 국교를 맺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 비는 피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죠. 송나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귀국이 요청을 하니까 요나라와 국교를 맺겠습니다. 그렇지만 귀국과 긴밀히 비밀리에 사신을 계속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의 마음에는 우리 최우방은 항상 언제나 송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평화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요즘 외교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희와 고려가 펼친 외교의 절정은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본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녕!